163페이지 봐보세요. 163페이지. 거기 저번에 전세권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 이야기해드렸고, 나머지 이제 몇 가지 것만 짚고 넘어가자는 거야. 그 소멸사유에서 1번에 그 설정자 소멸 청구하고 뒤에 넘기세요. 그 전세권을 소멸 통고하고, 그 두 개는 좀 구별을 해야 되고, 앞에 그 소멸 청구는 사유가 달라요. 설정계약 또는 목적부동산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 그 밑에 예를 들어놨다피 설정계약을 위반했다고 말은 원래 이제 설정행위에서 전세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특약맺었는데 양도했다 이런 경우, 또는 목적부동산을 성질에서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했다고 말은 전세권자가 스스로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수리를 안 하더라 이런 경우, 그럼 소멸 청구를 한다 그 얘기고, 뒷페이지 소멸 통고는 사유가 다르고 존속기간 약정이 아니한 경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멸 통고가 있다고 해서 즉시 전세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 차이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소멸 효과에서 317조 동시행관계는 워낙에 중요하니까 그 점검만 다시 해두고, 전세권이 소멸되면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해야 되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된 게 필요한 서류 교부해야 되는데 이건 동시행관계다 그 이야기니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청구하고 이제 우선 변제와 관련해서 전세권자도 전세금 회수를 해서 경매 청구하고 우선 변제를 받는데, 가로친 2번에 우선 변제 취약을 해서 우측에 가로쳐진 나번에 원래는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 선순위로 1번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병이 후순위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하면 싸그리 소멸하고 순위에 따라서 전세금 먼저 해수, 나머지 있으면 저당권자가 채권 해수할 건데, 문제는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가 목적물 경매 청구했다.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 소멸하지 않는다. 이유 용익권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기간 만료시까지 사용수익권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1번 저당권자가 외의적으로 민사집행법 91조 사항에서 나도 배당받고 이사를 난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 이런 경우는 외의적으로 선순위 전세권도 소멸, 순위 1, 2 따라서 우측 언더라인치인 것. 그러나 뒤에 설정된 저당권형 경매의 경우는 원칙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전세권자가 뭐 하면 배당 요구하면 선순위 전세 소멸한다. 그거 하나 딱 점검하고, 우선 변제권의 실행 방법권에서는 워낙에 중요하니까, 원래 이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니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부동산의 일부 이외에 을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용익물권의 특성상 부동산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전세권자는 담보물권의 특성을 가지니까 전세권자는 전세금 매수를 해서 경매 청구하고 우선 변제도 받더라고 말이야. 그럼 이제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부동산의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이 됐을 때, 첫째, 목적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첫째, 경매 청구할 수 있는가, 둘째,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건데, 이런 경우가 능히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법 303조 1항에 보면은 아예 모체리 되어 있어요. 부동산의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더라도 목적 부동산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 요게 모체리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선 변제는 전부로부터 받으니까 지문 잘 보고 골라야 되고, 문제는 이제 전부로부터 경매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거는 법규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해석상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는가, 요게 논란이 되는데, 지금 집중해야 돼요.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용익물권 특성상,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는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 당연히 논란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법 303조 1항에 목적 부동산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 이게 모칠이 되어 있으니까 자주 물어보니까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맞고, 문제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가 쏟는가, 이거는 규정이 없다는 거. 따라서 해석상 그러면 일부의 전세권 설정이 됐을 때 전부로부터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논란이 되는데, 학자들의 견해들이 비슷하나 우리 판례는 어린 반푼의 치도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 신청은 뭐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설정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거. 왜냐? 요 일부의 전세권 설정이 됐는데 왜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해? 전부 경매 들어가면 얘한테는 너무 불리하다. 요런 취지인데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쭉 언더라인 부분에 이런 것들 씌어있고, 마지막 언더라인 보세요. 92년 3월 10일 써진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린 반푼의 치도 없다. 전부 경매 청구 뭐한다? 지금 이 이야기인데, 우리 판례만, 물론 시험은 판례가 집중 나오니까 그 판례 딱 점검하면 되는데, 이 판례에 있을 때 문제점이 하나 있다는 거. 왜냐? 대부분의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됐는데, 예컨대 주거용 건물 같으면 요게 방 2칸이다. 냉방했나요? 그러면 요 방 2칸은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고, 따라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행법상 이 방 2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거, 요것만 따로 떼어서 경매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말 알겠죠?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이런 경우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 청구는 뭐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요 일부만 하는 건데, 일부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고 구분 소유 객체를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요것만의 현행법상 경매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실무상으로 우리 전세금 해소하는 방법이 그러면 뭐가 있는가, 요게 논란이 되는데, 요 경우는 이제 이 일부만은 경매 신청 못하고, 판례하면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다 경매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를 상대로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다시 전세권자가 경매하는 거는 담보권 실행 경매다 그래서 강제 경매가 아니라 임의 경매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임의 경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가능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확정, 그럼 이 확정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삼아서 이 전부가 설정자가 여기서는 전세금 반환 관리선 채무자니까 이 전부가 채무자 소유니까 목적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무슨 경매를 해야 되냐, 임의 경매 말고 강제 경매를 해야 돼요. 강제 경매를 전부에 대해서 이제 강제 경매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소송 제기해서 집행권 얻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또 하세월이라고 말할게. 따라서 우리 판례하면은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고 구분소유 객체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도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을 뭐 한다고 보니까, 그 따라서 이것도 경매가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전세금 매수를 해서 집행권으로서 강제 경매를 해야 되니까 전세권자 보호에 미흡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목적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맞지 않겠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정리 딱 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대차의 경우도 임차인이 물론 건물겠다 공작물 임차인 하나지만 부속 매수권을 가져요. 그런데 전세권의 경우도 부속 매수권 인정이 되는데 차이점이 뭐인가요? 얼마 전에도 가르쳐줬어. 이 전세권의 경우에 부속 매수권하고 임대차 부속 매수권 차이점을 내가 묶었단 말이야. 얼마 전에 무료 특강하면서 가르쳐줬어. 차이가 뭐예요? 전세권의 경우는 양자 모두 부속 매수권 같죠. 양자 모두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만 그게 차이라고 말이야. 다만 이제 여기 전세권의 경우에 설정자가 보석 매수 청구하는 거는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지만,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할 때는 뒤쪽 언더란 두 가지로 딱 제한이 돼서 설정자가 뭘 얻거나 동의를 얻거나 설정자로부터 뭐였거나 매수한 거,
요게 이제 건물 겠다 공작물 임차니까 부속 매초권하고 똑같은 거고 316조 2항이. 대신 이제 시험은 당연히 뭐가 더 많이 나온 거 말 안 해도 이제 알 거이고 임차인이 갖는 부속 매초권이 내용은 똑같음. 집에 가서 확인. 유익비 필요비 상환 청구 뭐 나오고 유익비 상환 청구 뭐 한다 뭐 설명 안 해도 알 거이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 관련해서 여기 이제 담보물권의 경우는 용물권과 달리 일단 이제 객체가 워낙에 다종다행해요. 여기 유치권의 경우는 동산, 부동산, 어음수표 같은 유가증권 불문하고 질권의 경우는 이제 동산하고 권리질권에 따라서 채권과 같은 권리도 질권의 객체가 되고 저당권은 이제 부동산하고 현행 민법상 권리 중에서는 지상권하고 전세권, 기타 이제 특별법상으로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도 많이 있고 이것만 시험에서 줘야 된다. 앞에 다 가르쳐 줬고 특히 이제 담보물권은 이 유치권하고 이제 나머지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여기 유치권의 경우는 법정 담보물권인데 밑에 두 개는 약정 담보물권이다. 이게 워낙에 중요한 소리니까 유님의 상상 유치권 공부할 때는 이것부터 떠올리는 습관들이고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유치권의 경우는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당사 사이에 계약 필요 없고 목적물 부동산이어도 등기 필요 없이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유치권이 성립되니까 유치권의 경우는 항상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출제는 법 아니니까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 성립이 되니까 성립 요건 여기 이게 핵심이니까 여기다 항상 초점 맞추고 여기 밑에 두 개는 이제 약정 담보물권이니까 계약이 필요하고 저당권 같으면 등기도 해야 되고 요건 항상 염두 두고 그러면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먼저 이제 유치권을 배우기 전에 기초 한 가지를 딱 잡은 거야. 그게 이제 담보물권 일반론이다 해서 쭉 쓰였는 건데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담보물권은 물적 담보제도인데 이 물적 담보제도에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제한물권의 법리한 물적 담보제도가 있고 하나는 소유권 이전의 법리한 물적 담보제도가 있는데 위에 거는 이런 걸 말하고 밑에 거는 이런 걸 말하고 규율 법리도 이렇게 다르고 위에 거 제한물권의 법리한 물적 담보제도는 이런 걸 말하고 의뢰가부로부터 1억은 빌리고자 한다. 담보 제공해라. 저당권 하나 설정해달라. 알았다. 채무자가 자기 소유 건물에다가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저당권 설정 계약처로 등기를 해서 채권자가 이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을 하더라.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는 여전히 저당권 설정자가 보유를 하죠. 대신 여기 저당권자는 1억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저당권이 무슨 물권이요? 담보물권으로서 제한물권. 저당권으로는 제한물권만 취득을 하더라는 거죠. 해서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제한물권의 법리한 물적 담보. 나중에 변제하면 저당권자가 채권회수를 경미하고 매각득임해서 우선 변제에 받는다. 따라서 담보물권이 제한물권이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담보물권은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제한물권의 법리한 물적 담보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 민법 물권법의 규율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에 비해서 소유권 이전의 법리한 물적 담보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 중에 자주 예를 들어준 이런 것들. 의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자 한다. 담보 제공해라. 알았다. 내가 변제에게 변제를 못하면 내 2억짜리 토지로 대신 변제를 할게. 미리 약속을 했다. 따라서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대물 변제 미리 약속했으니까 대물 변제의 예약. 문제는 채권자가 채무자 이러한 약속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약에 따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2억짜리 토지 위에 자기 앞으로 가등기를 해둔다.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글자 그대로 가등기 담보 이리 이야기한다고 얼마 전에 가르쳐 줬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변제를 안 하면은 얘는 이제 1억 원 대신에 2억짜리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에 의한 본인기를 함으로써 이 2억짜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채권담보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 달성에 채권담보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 준다. 그래서 이런 거를 소유권 이전을 법리화 물적 담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 가지 폐단이 있다는 거죠. 1억 빌려주고 2억짜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니까 채권자가 폭리를 취하더라. 해서 이제 이런 채권자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게 시간 중에 종종 나오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이 법에 의해서 폭리를 규제를 해야 되니까 폭리 규제하는 방법은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 것, 그거를 청산금이라고 부르고 이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을 해주면 폭리가 규제가 되니까 가담법에서는 가등기에 의해서 채권자가 본인기를 하려면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것, 청산금 지급해야지 비로소 본인기 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폭리를 규제를 하더라. 이런 게 이제 소유권 이전의 법리와 물적 담보를 하고, 요거는 채권자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특별법인 가담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밑에 거가 아니라 담보물권을 배우고자 하니까 위에 거 배우고자 한다. 이 염두에 딱 두고. 그럼 이제 모든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는 이제 공통된 목적을 갖다 보니까 공통된 성질을 몇 가지 갖게 되는데, 일단 기초문제로 이것부터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으라 내가 보지만 다시 한 번만 점검을 해보면 이런 거죠. 담보물권의 통유성 그래요. 모든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성질이다. 그래서 첫째, 시간 중에 자주 나오는 부종성. 여기 저당권 같으면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해서 빌려주었으니까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따라서 저당권을 비롯한 모든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성립이 된다. 따라서 역으로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에 종속된 성질을 갖는다. 이걸 부종성. 따라서 앞에서도 여러 번 지적해 준 것처럼 나중에 이 사람이 1억 원을 변제해서 피담보 채권을 소멸했다. 그런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은 자동 소멸, 지급도록 물어봐요. 저당권 등기는 굳이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이 흔히 말하는 187조에서 물권 변동을 한다. 지겹도록 물어보고. 다만 이제 이 부종성이라고 하는 것이 담보물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유치권의 경우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보니까 이 부종성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돼요. 왜냐? 이게 저 성립요건이 핵심인데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이 반드시 있어야지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종성. 따라서 법정 담보물권의 특성상 유치권은 부종성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데 저당권 같으면 이따 바로 뒤에서 나오지만 부종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는 그 대표적인 것이 공부한사람 알겠지만 근저당이 있어요. 근저당은 원래 부종성은 피담보 채권을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따라서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은 따라서 소멸이 안 되는 게 특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근저당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약정 담보물권인 저당권 등의 경우는 부종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 요게 이제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의 차이니까 딱 점검하고, 이 부종성 때문에 이어서 나오게 된 게 수반성이고, 따라서 이제 이걸 전제로 성립이 되니까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되면, 양도가 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한다. 요게 수반성인데, 항상 수반성인데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수반성이라는 것이 법에서 여기저기 튀어나오는데 유사한 원리가, 수반성은 항상 무엇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이걸 전제로 성립이 되니까 이게 이전되면 이것도 따라서 이전이 된다. 요리 보는 것이 합리적이니까 수반성 인정이 되는 거지. 그렇다 그래서 수반성은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니라, 저번 주도 가르쳤죠. 지역권에서도. 그죠? 수반성은 특약에서 배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도 가르쳐줬어요. 전세권에서도. 전세권의 경우도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이전이 되더라도 전세권이 뭐하지 않는, 수반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면 수반성은 배제된다. 지역권에서도 가르쳐줬고 전세권을 가르쳐.
그런 게 요즘에는 중요하니까 그걸 연구 잘하라고 말이야. 제 말 알아듣겠나요? 지상권에서도 가르쳐줬고 그 원리를 깨우치면은 5점은 묶고 들어가. 이런 건 초등학생들 하는 거고 이게 이전님 따라서 있었는데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초등학생들 하는 거고 그게 합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 보는 거지. 따라서 그 반대 수반성을 배제하는 경우가 민법 곳곳에 튀어나오니까 지상권에 나오고 지역권에 나오고 전세권에 나오고 그거 연구 잘하라고 모아서 제 얼굴 떨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저번 주에 지겹도록 가르쳐줬어. 그 다음 물상대회 여기 담보물권의 성질 중에 여기 저 물상대회는 이게 한자를 보면서 뜻풀이를 잘해야 되는데 모르는 한자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담보물권의 성질 자체만 놓고 보면은 요 물상대의 개념 요게 저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고 전반을 통틀어서 하게 되면 수반성이 여기저기서 제일 많이 시험에 출제되고 수반성 여기저기 널어져 있으니까 항상 머릿속에 드는 게 뭐 주자 수반성은 언제든지 배제할 수 있다. 요거 항상 염두도 공부하면 5점 묶고 들어가. 그런 판례들이 널려 있다고 말이야. 민법 곳곳에. 그러면 이 의료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린다. 이 건물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저당권의 경우는 얘가 변제하였다 경매에서 이 매각된 가지고 그 누구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 받는다. 이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니까 얘는 맘 놓고 1억 빌려주는 거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예컨대 이런 놈이 저당 목적물의 건물을 멸시를 시켰다. 그러면 나중에 돈 안 갚을 때 이거 경매에서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못 받아 이렇게. 또는 이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이 토지가 공익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가 수용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 경우도 이거 경매에서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못 받아요. 대신 이 목적물 소유자 채무자 얘는 여기 불려버린 A를 상대로 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또는 토지가 수용이 되면 이런 적법 행위니까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 청구권을 하죠.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저당 목적물의 값어치가 뭐로 바뀌느냐?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손실보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멸실 훼손됐거나 공용징수가 되면은 이 목적물의 값어치가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원래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 칠판 보세요. 저당 목적물 자체를 칠판 저당 목적물 자체를 경매했더라면 이 매각대금 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자인데 멸실훼손의 공용징수가 되면 요거를 경매에서 우선 변제 못 받는다고 말이야. 그 대신 목적물의 값어치가 이제 뭘로 바뀌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손실보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 가지고도 그 누구보다 얘가 우선 변제 받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 인정되는 것이 물상대예요.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담보물권 효력은 저당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위에 대위 대신 효력을 미친다 그 말이야. 가치 변형물 위에 물상 대위 대신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 매각돼 가지고 우선 변제 받는 것 대신에 가치 변형물인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을 가지고 우선 변제 받는다. 이게 물상대위라고 말이야. 따라서 물상대위의 가장 핵심은 요거예요. 이 담보물권자의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받으니까 이거 생각을 하란 말이야. 얘 일반 채권자들이 또 억수로 많다. 그럼 얘네들도 이 돈 가지고 자기 채권 회수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어차피 저당 목적을 매각된 가지고는 일반 채권자보다 얘가 항상 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선 변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목적물의 가치 변형분인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 가지고도 얘가 우선 변제 받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면 얘네들보다도 그게 물상대라고 말이야. 따라서 핵심은 여기다 딱 초점 맞추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담보물권이 있으면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주고 물상대는 인정될 수 없을 건데 그게 여기 나와있는 유치권이야.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은 인정이 되나 저당권자처럼 그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어요.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물상대인은 유치권의 경우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요격 심리가 그거 딱 점검하고 나머지는 저당권에서 다시 물상대인을 원하기자 판례된 게 중요하니까 이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은 담보물권 효력은 목적물 전부에 불가분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이런 거를 불가분성 그러는데 1억 빌리고 이해하기 쉽게 100평방미터 토지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절반을 갚았다. 5천만 원을. 그러면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100평방미터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으니까 절반 5천만 원을 변제하면 저당권 효력은 이제 50평방미터 절반 위에만 효력을 미치는가? 이걸 묻고자 하는데 아니다 그 이야기고 피담보 채권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담보물권 효력은 목적물 전부에 불가분적 효력을 미치니까 나머지 5천 변제하지 않는 한 목적물 전부를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 그래야 담보물권의 효력이 강해진다. 이런 거를 불가분성 그래. 그 다음 유치권. 먼저 유치권 아까 얘기했처럼 항상 법정 담보물권이다. 요걸 위험도 두고 따라서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모델인 사례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값이 동상 같으면 노트북을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을에게 수리를 맡겼다. 을이 수리상 아저씨 수리가 완성이 됐다. 그런데 아가 노트북 수리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노트북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한다. 그러면 법의 법자도 수리상 아저씨도 네가 수리대금 줄 때까지 노트북 반환 뭐 하겠다. 노트북을 유참으로써 반환 거절하더라. 이런 거를 유치권. 다만 시장에서 장사하는 수리상 아저씨는 너가 안 시켜도 이렇게 다 해요. 네가 돈 가져올 때까지 노트북 못 돌려줘 이렇게. 근데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치권이라고는 권리로서 법에 의해서 이게 보장이 된다는 것은 몰랐겠죠. 그죠? 여러분이 비싼 올사금 내고 저한테 구박받아가면서 공부하는 건 딱 이거 하나 배우기 위해서 앉아있잖아. 옛날에 이런 걸 몰랐는데 이게 나한테 법적으로 내 권리로서 보호된다. 요거 하나 배우기 위해서 앉아있잖아. 민법은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권리 의무가 실체법이니까 요거 하나 딱 배우자는 민법 시간에 그 비싼 올사금 내고 구박받아가면서. 그 다음 부동산으로 바꿨을 때 이런 경우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필요비든 유익비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모두 상환 청구를 하는데 나중에 임대차 종료되는데 비용 상환 안 하면서 임대인이 목적만 반환 청구하더라. 이때도 임차인이 네가 비용 상환할 때까지 건물 반환 뭐 하겠다. 이 비용 상환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계속 유치. 이런 경우도 유치권이 성립이 되고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이제 유치권에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이 공사대금 채권이고 신축 건물 공사장 같은 데 가면 도급계약 체결했다. 갑이 도급인, 을이 수급인, 공사가 완성이 됐다. 얘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 맡겨 나가 공사대금 지불 안 하더라. 이거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채권자 유치해 놓더라. 네가 공사대금 줄 때까지 건물 뭐 한다. 신축공사장 앞에 보면 프랜카드 달려있죠. 본 건물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유치권은 공시가 안 돼. 등기 뭐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프랜카드 걸어놓은 거야. 이거는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는 것을 제3자들이 알아야지 나한테 협상으로 온다고 그렇게. 자기가 공사에도 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플랜카드에도 붙여놓는 거라고. 그래서 유치권이 가장 전역 성립된 것이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그러면 여기 이제 유치권의 경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우측 채권자들에게
자동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왼쪽 채무자들하고 아까 저당권처럼 계약 체결할 필요도 없고 여기 가운데 목적물의 부동산을 갈라도 등기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 그 성립 요건이 몇 가지인데 가장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예요. 첫째, 유치권은 별다른 거 아니에요. 채무자가 돈 줄 때까지 채권자가 목적물을 움켜쥐고 반환 거절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핵심은 목적물을 점유해야지 유치권이 성립이 되고 점유를 상실하면 동시에 유치권이 소멸이 돼요. 점유하고 있으면서 돈 줄 때까지 반환 거절하고 개기는 권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시간 표현을 빌면 물건과 채권과 견형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피담보 채권이 물건이 원인이 돼서 발생이 된 채권일 것. 이런 걸 이제 물건과 채권과 견형관계 그러는데 여기 수리대금 채권 노트북이라는 물건을 수리했기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됐어요. 따라 저 물건이 원인이 돼서 채권이 발생이 됐다 그 이야기야. 나무에도 마찬가지야. 여기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경우도 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원인이 돼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이 수리대금 채권, 비용상환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이 피담보 채권이 물건과 견형관계 있을 것, 물건이 원인이 돼서 발생된 채권일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그 중에 핵심 요건이에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계약이나 등기 필요 없이 우측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유치권이 성립. 그래서 법정 담보물 요건이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따라서 이제 유치권의 경우는 중개업자 중개행위 대상도 당연히 될 수가 없고 계약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채로 돌아가서 거기 유치권의 개념 읽어보면 되고 먼저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의 차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원래 좀 뭐 비교 문제 같은 것이 최근에는 이제 별로 출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의 차이점은 요즘에도 이제 시험 문제가 이 점으로만 하면 계속 반복 출제가 되는데 이유는 여기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례 문제로 차이점을 물어보기도 쉽다는 거. 사례 실제로 우리 시험에도 사례 문제로 양자 차이가 출제된 바에 따라서 거기 쓰여있는 게 1, 2, 3, 4, 5, 6 언더치인가 외우고 뭐 해봐야 말짱 확이니까 그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따라서 이제 지금부터 양자를 비교를 해보자는 거야. 먼저 이제 양자를 왜 비교하냐 그러면은 이 유치권의 경우에 왜 우측 채권적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가? 이유가 공평의 원리 입각에서 공평 원리까지 뭐 설명 안 해도 이 말 알아듣겠죠. 근데 이제 동시행항변권은 바로 계약법 들어가자마자 동시행항변권 나오는데 쌍무계약에 있어서 매매계약처럼 양 당사자 모두에게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있는 채무가 생긴다. 이런 거를 쌍무계약. 얘 소유권 이전 채무하고 얘 대금 지급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그 이야기죠. 네가 소유권 넘겨준 나도 대금 준다. 그런 관계를 말해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소유권 이전 안 하면서 얘한테만 대금 지급 청구하면 얘가 바보가 아닌 바야. 당연히 이렇게 말해 밥만 먹는 집 아니까. 네가 소유권 넘겨주니 나도 대금 주는 건데 왜 너는 소유권 이전 안 하면서 대금 지급 청구하냐? 네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나 뭐 한다. 대금 지급 뭐 한다. 거절하겠죠. 법을 몰라도. 그잖아. 근데 또 똑같은 이야기. 비싼 월세금 내고 저한테 구박받으면서 배운 거는 이 대목에서도 뭐 하나 배운다. 요게 이 사람한테 뭐로 인정된다는가? 권리로서 인정된다는 그거 하나 배우잖아 여기서. 법 안 배워도 이건 다 하잖아. 밥만 먹는 집 아니니까. 이런 것도 타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 하는 대로 하시면 돼. 근데 진짜 거기다가 민법 공부하니까 그게 나한테 인정되는 뭐이다? 권리다. 권리로서 보다. 그거 하나만 깨우치면 돼. 법 공부할 거 없어. 그거 깨우치면 여러분 혼자 하셔도 돼. 평소 하는 대로 하면. 근데 왜 평소 하던 대로 안 하니까? 사단이 벌어지니까. 평소 하는 대로 하다가 그게 권리로서 보던데 이거 하나만 깨우치면 될 거를 쓸데없이 맨날 앞머리 따고 뒷머리 따고 외우니까 쓸데없는 헛고생한 다음에 점수는 안 나오고. 제 말 알아들어요? 근데 평소 하는 대로 하셔. 그게 권리로서 인정된다. 요거 하나만 딱 얹어놓으면 돼. 근데 그걸 모르고 맨날 앞머리 따고 뒷머리 따고 오늘 또 내일 또 외우시느라고 얼굴이 꾀저저하고 뭘 좋은 건 묵어도 얼굴이 뽀사서 피질 못하고. 따라서 이 경우도 얘는
권리로서 네가 소유권 넘길 때가 대금 좀 뭐한다. 권리로서 이제 인정이 되는데 그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우리 양처뭐 동시 이행하자 그 이야기. 왜 이게 인정이 되냐? 동시 이행하자 공평하니까. 따라서 이제 유치권이나 동시 이행 항변권이 다 같이 공평의 원리각에서 인정되는 건 똑같은데 양자 본질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 유치권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한 물건이에요. 물건, 담보 물건. 물건은 절대권이야.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죠? 근데 동시행 항변권은 글자 그대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양 당사자 발생이 되는 채무가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기 때문에 양 채무를 동시행하는 것이 공평하다. 해서 이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칠판의 사례를 변형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사례를 지금 갑이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수리 좀 해줘라. 그래 알았다. 청약 승낙 합치가 됐죠. 그럼 노트북 수리 맡기는 것도 당연히 무엇 일종이다? 계약의 일종이고. 그럼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이냐? 요 수리상 아저씨가 아무리 열심히 수리를 하더라도 수리가 완성이 안 되면 보수, 수리비 한 푼도 못 받아요. 이 일의 완성,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민법에서 도급계약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일의 완성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보수 지급할 걸 약정한다.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전형적인 계약법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쌍무계약이에요. 따라서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도급에 있어서 무엇과 무엇이 동시행관계냐. 먼저 여기 도급인은 보수 지급 의무하고 이코어로,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인은 뭐 해야 되겠죠? 이 노트북 수리가 끝나면 그걸 반환해야 되겠죠? 따라서 보수 지급 의무하고 수급인은 수리상 아저씨가 수급인, 맡기는 갑이 도급인, 완성물 인도 의무가 동시행관계라. 이게 도급 665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내용판 있나요? 그러면 이제 묻는다고 말이요. 이 사례를 이제 시험용으로 바꾸면 A를 이제 노트북 소유자로 만들고 A가 노트북을 갑에게 빌려줬다 그 말이야. 해서 얘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니까 수리를 맡겼다. 그다음에 이제 채권자 수리상 아저씨, 채무자 갑. 여기서 노트북 소유자는 A 제3자. 확인했나요? 그러면 이제 묻는다 말이야. 여기 갑이 칠판 보라갈 때 칠판 보세요. 갑이 수리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갑이라고 그랬어요. 얘한테 노트북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얘는 당연히 수리비 줄 때까지 노트북 반환 뭐 하겠다 거절할 건데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세요. 지금 다 가르쳐줬어. 첫째, 이 도급계약이 쌍무계약이니까 얘는 민법 665조 위에서 뭐 행사하고 동시 이행항변권 행사. 네가 보수 지급할 때까지 완성물 노트북 반환 뭐 하겠다 거절. 두 번째, 요거는 지금 목적물 얘가 점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수리대금 채권은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하는 채권이니까 유치권 성립 요건 갖추었음. 따라서 뭐 주장할 수도 있고 유치권을. 따라서 동시행항변권하고 유치권은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병존한다 그 말. 칠판의 사례처럼. 내용파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행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권이야. 따라서 이제 사례를 이렇게 바꿨을 때 이번에 A가 내가 소유자다 노트북 반환이다. 물론 수리대금을 지불 안 한 상태에서 반환 청구했을 때 얘는 제3자 소유자 A에 대해서도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동시행항변권 행사 못하겠죠. 요거는 누구한테 행사하는가? 계약의 상대방 A한테만. G한테는 안 되고. 그러나 유치권은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겠죠. 요게 결정적인 차이. 따라서 가로친 1번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례로 내니까 거기만 언더라인 쳐는 거예요. 뭔 알겠나요? 나머지 읽으면 되고. 그 다음 거기 이제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에서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이지만 다른 물건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당연히 시험에 쏟아져 나오겠죠. 첫째, 점유하라.
상실함 유치권 소멸한다. 둘째, 추구별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여기 추구별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 그러면은 물권적 반환 청구권하고 똑같은 거를 옛날 노 교수들은 추구별한 말을 사용을 했어요. 물권자가 반환 조건 행사해서 빼앗긴 물건을 추급, 되찾아오는 효력을 추구표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로 바꾸면 물권적 반환 청구권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말이야. 그 나번이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고 내가 누누이 가르쳐 줬어요.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지겹도록 물어보니까 이 경우 얘가 유치권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3자 A가 노트북을 침탈 뺏어갔다. 그러면 점유 상실과 동시에 이자 유치권은 소멸이 되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 못해요. 그러나 여기 점유했으니까 동시에 노트북에 대해서 점유권도 갖고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근데 204조에 의하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제적기간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내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따라서 이 경우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함으로써 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회복하게 되면 소멸했던 유치권은 다시 부활이 된다고 말이야. 이 과정을 지겹도록 이런 거 틀려버리면 이제는 합격은 요원해. 이런 거 틀려버리면 이제 지겹도록 물어보는 거니까. 등기 필요 없다. 법정 담보물권이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 관련해서 먼저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과 달리 우선 변제권이 없더라. 따라서 우선 변제권을 보존하기 위한 물상대는 인정이 안 된다. 확인했나요? 다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다른 담보물권 마찬가지로 별제권을 갖는다. 이 과정을 민법 교재를 읽다 보면 민사특별법까지, 물론 전세권에서도 아까 별제권이 나왔어요.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왔지. 별제권이 민법 곳곳에 튀어나와. 전세권도 나오고 유치권도 나오고 저당권도 나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오고 별제권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기 때문에 별제권은 이런 걸 말해요. 한 번 딱 가르쳐주면 스스로 알아서 이제 하라고 말이야. 그 나올 때마다 해줄 수 없으니까. 먼저 저당권을 떠올려보자 말이야. 의리가부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이야, 설명드려야 돼요.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줘. 더 말할 것 없이 변제 안 했다. 목적물 경미에서 저당권자는 그 누구보다 이자 일반 채권자 이렇게 있을 때, 또는 뭐 후순위 고르졌을 때 그 누구보다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한다. 그러니 마음 놓고 돈 빌려준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우리가 총칙 공부할 때보다 누누이 이야기 나왔다시피 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채권자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러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은 채무자 전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이 되고, 파산재단에 귀속이 된 채무자 재산은 파산재단 관리인이 관리하다가 일괄 매각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평등 배당을 해준다. 지겹도록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문제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당 목적물도 채무자 소유예요. 그러면 얘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은 이것도 채무자 거니까 파산재단에 당연히 기속이 된다. 저당 목적물도.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되는 것이, 그러면 여기 저당 목적물도 파산재단에 기속이 되고 나중에 일괄 매각했을 때 여기 저당권자도 일반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평등 배당을 받는가,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듣고 있죠 지금? 여기 다 보이니까 집중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중 안 하면 내가 신경이 지금 예민해가지고 설명하기가 싫어져. 그러니까 쫙 집중하란 말. 일단 그러면 여기 저당권자는 얘네들과 똑같이 평등 배당을 받게 되면은 우선 변제를 못 받는 셈이 되니까 우선 변제권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야 논리가 맞는 거예요. 원래 이걸 경미했으면 그 누구보다도 얘가 우선 변제 받으니까, 설사 얘가 파산 선고 할아버지를 당했다 하더라도 저당 목적물을 매각된 가지고는 여전히 얘만이 그 누구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지 사례에 맞죠? 그게 별제권이에요. 따라서 별제권은
별채권은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기속이 된 특정 재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채권 여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파산재단에 기속이 된 특정 재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채권. 따라서 별채권도 채권자 뭐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애들한테는 상대방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별채권이 다 인정이 될 거라면 논리학적. 그래서 민법책 여기저기에 별채권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별채권 인정이 되니까 논리학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갖는 자들에게는 상대방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으면 별채권이 다 인정이 돼야죠. 논리학적으로. 읊으세요. 그러니까 민법 표지 어디에 나올 거라고 말이야. 아까 앞에 나온 뭐 전세권.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권 있으니까 상대방 채무자가 전세권 설정자 파산 선고 받으면 전세 목적물은 매각된 가지고는 여전히 전세권자가 전세금 우선 변제 받는다 그 이야기야. 그 다음에 시에는 안 들어가지만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이것도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놈이 이것들은 전부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양도 담보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게 되면 얘네들은 전세권자를 비롯한 얘네들은 파산법상 지금 이제 채무자 회생법으로 바뀌었지만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별채권을 다 갖게 돼요. 그런데 이물질에 해당되는 아가 두 놈이 있어요. 그게 유치권자하고 주택임차인이에요. 얘네들에게도 상대방이 여기 유치권의 경우는 채무자, 주택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인, 상대방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얘네들한테도 별채권이 인정이 되는가? 이게 문제인데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별채권 인정이 안 돼야죠. 아까 이런 거야 뭐 동산이니까 뭐 경매에 들어가봐야 뭐 들어갈 리도 없겠지만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 요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비용성을 적고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이 경우에 여기 저 채무자 임대인이 채권자가 억수로 많기 때문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요 유치물 건물은 매각된 가지고는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 원래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죠.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유치권자에게도 똑같이 뭐가 인정이 되냐? 별채권이 인정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서 왜 별채권이 인정이 되는가?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뭐가 인정이 되는데 별채권이. 유치권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물상대는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근데 거꾸로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으면 유치권자에게 별채권이 인정이 되더란 거야.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에 지금 일반 채권자들이 요 임대인한테 많이 있겠죠? A, B, C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겠죠. 뭐 이렇게. 그러면 원래 이제 요 건물 매각된 가지고 요것도 이제 파산재단은 당연히 기속이 될 거고 요건 매각된 가지고는 여기 임차인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를 못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유치권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래대로 이제 일반 채권자들은 유치권자들이나 채권액을 비롯해서 평등 배당을 받도록 하면 나는 그래도 유치물을 뭐 한 거예요? 유치해서 선량한 관리자 주임을 가지고 관리를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에요. 얘네들은 관리하는데 땀 한 방울 흘린 애들이 아니고 그 왜 내가 얘네들하고 동급으로 취급받았나 그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은 최소한 유치물로 매각된 가지고는 유치권자가 얘네들보다 뭐하도록 우선 변제 발생 권리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외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서도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으면 별채권 인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택 임차인의 경우는 뭐를 조심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별채권 인정이 된다. 계속 내 주제를 지켰단 말이야.
그럼 주택 임차인의 경우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를 했다.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 말이야. 이것만 가지고는 상대방 임대인이 파산 선고 받았을 때, 임대인이 파산 선고 받았을 때, 요 임차 목적물을 매각된 가지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얘가 파산 선고 받을 때, 또 일반 채권자를 엄청 많이 있을 건데, 요거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만 해가지고는 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되잖아. 그 말 알겠나요? 그럼 우선 변제권 인정이 돼야지 논리적으로 상대방 임대인이 파산 선고 받을 때 임차인에게 별제권 인정이 될 거니까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려면 여기에다가 뭐를 받아야 돼? 그러지. 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지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니까 별제권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논리학적으로. 따라서 눈으로 확인하라고.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은 280페이지를 펴서 눈으로 확인해봐요. 뒤에는 한 번도 안 읽었을 거니 280페이지 펴서 눈으로 확인하라고 말이야. 찾았나요? 그거 언더라인 보세요. 그 뭐라고 돼서 언더라인은? 한목이 일목이라는 게 정리 정도네요. 그래야 공부량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별제권도 한목에 올리 터득해서 정리하라 그 말. 나올 때마다 외우느라고 생뚱 싸지 마시고. 확인했죠? 네. 다시 앞으로 돌려서. 따라서 이제 여기 기존에 이제 우선 변제권 있는 자들이 시험에 나오면 틀릴 사람 없어. 이거 틀렸으면 학교가고 거리 멀고. 여기 유치권하고 주택임차인 두 놈만 특히 요 주의하라고 말이야. 유치권자하고 주택임차인만. 저 두 예를 조심하라 그 말이야. 나머지 이런 게 틀릴 사람 있겠냐 그 말이야. 그다음 거기 유치권을 성립해서 목적물 읽으면 되고 가장 핵심 요건은 2번에 물건 등을 점유할 것. 이때 가로천 1번. 이놈이 이제 간접 점유와 관련해서 요즘에 하도 지겹도록 시험에서 출제하는데 간접 점유와 관련해서 지금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은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한다. 이게 필수적인 요건이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점유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직접 점유도 있고 간접 점유도 있는데 직접 점유は뭐 시험에 물어볼 게 있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기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치면 이야기인데 여기서 간접 점유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얘가 이 노트북을 제3자에게 뭐 했다? 임대해 줬다 이런 경우. 그럼 이 임차인이 직접 점유, 얘가 간접 점유. 이런 것도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치면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이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이 돼요. 다만 뒤에 있자 나오지만은 여기 유치권자의 경우는 글자 그대로 목적물을 뭔만 하느냐 유치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 수익해서도 안 되고 대여 담보제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채무자가 승낙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얘가 임대를 해줘야지 이제 간접 점유를 할 건데 그러려면 요 채무자 승낙 등이 있어야 돼요.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해버려. 그럼 유치권이 소멸될 수는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간혹 나오는데 더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경우 이번에는 얘가 이 노트북을 여기 채무자 갑에게 반환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직접 점유를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가 여기 채권자를 위해서 보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노트북을 보관하는 형식을 취하자 한 다음에 반환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얘가 직접 점유 그런 다음에 얘를 매개자로 해서 여기 채권자가 뭐하는 경우 간접 점유. 이 경우도 유치권이 성립되는가? 그 밑에 한 줄짜리 판례 지겹도록 시험에 나오는데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채무자 직접 점유에서 채권자가 뭐하는 경우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 왜냐? 이 경우는 지금 얘가 여기 채권자로서 보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직접 점유하고 얘를 매개자로서 얘가 간접 점유한다 이야기인다. 이미 노트북 목적물이 얘한테 반환한 이상 네가 수리대금 줄 때까지 반환 뭐 하겠다. 심리적으로 얘를 압박할 수가 원천적으로 없지 않냐 그 말이야. 따라서 유치권의 성립이 안 되니까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점수 닦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용 파악하고 그 한 줄 외우려고 하면 이것도 1년 12달 가면서 외워야 돼요. 이 뭔 소린가 그러고. 그 다음 점유는 불법행위로서 취득한 것이 아닐 것.
읽으세요. 다 시험에 나왔고 그 우측에 한 줄 한 줄이 전부 다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않고 나무 건물에 대해서 비용 지출했다. 이런 경우도 유치권의 성립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저 노트북을 도둑놈이 훔쳐간 다음에 수리했다. 유치권 행사할 수는 안 된다. 왜냐? 점유를 불법으로 다 했잖아. 이런 거 안 된다. 그냥 그 우측까지 쭉쭉 이거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거기 저 건물 임차인에서 67년 1월 24일자 판례, 그 밑에 판례 작년 시험에 나온 거, 그 밑에 66 6월 7일자 판례까지 쭉쭉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집중 나오는 것이 목적물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압류가 먼저 있은 경우에도 유치권으로서 그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해가지고 그 밑에 판례 2개. 요게 또 요즘 시험에는 쏟아져 나오니까 작년 시험도 요게 또 사례로 출제된 바가 있고, 따라서 그 앞 조건은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읽어보면 되고,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요. 압류가 있은 경우, 지금 이 건물이 신축 건물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이에요.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도급계약 체결, 수리를 맡겼다 그 말이에요. 얘가 도급인, 얘가 수급인 해서 이제 수리가 완성이 돼서 이 을이 이제 공사대금 채권을 1억 원짜리를 갖게 됐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건물이 있다 보니까 이 수급인이 점유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건물에서 계속 이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태 이제 수리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은 가지고 있지만 이자가 목적물을 점유는 못 하겠죠. 그러면 현재 설명드리라니까요.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존의 건물이다 보니까 제3자 A 앞으로 A가 1억 원 빌려고 이 건물 위에 저당권을 A에게 설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첫째, 아직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사대금 채권은 가지고 있지만, 첫째, 이 저당권자가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이 건물을 경매 신청을 했어요.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것을 만천하에 이제 고지를 하게 되겠죠. 그게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다 그 말. 이 건물 등기부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딱 격려가 돼요. 그러면 이 건물이 이제 경매에 들어갔다, 만천하에 고지가 되고, 경매에 들어갔으니까 네가 소유자를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이 건물을 마음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처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경매 개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면 동시에 무슨 요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경매 들어가서 네 거라 해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해서 압류력이 발생이 되는 거야. 이런 소리가 교재에 보면 여기저기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야. 압류력이 딱 발생이 됐어. 그때 이제 얘가 그동안 이제 탕자 하다가 우연히 이제 이자 재산을 조사하다가 건물 등기부를 확인해 봤더니 뭐가 기재가 됐더라? 경매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래서 놀래서 압류력이 발생된 이후에 얘를 이제 꼬신 거예요. 어차피 건물 경매에 들어가면 너 내 쫓기니까 내가 이사비용 좀 줄 테니까 나가고 건물 나한테 인도해 달라. 내 너로부터 공사대금 1억 받는 것은 공사대금 1억이다. 물 건너 간 것 같으니까 내가 건물 인도받으면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그럼 이게 낙찰되었을 때 경락인 매수인에게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고, 그럼 얘가 1억은 반환해줘야지 명도 받게 돼요. 이렇게 하자 해서 이제 얘가 그 다음에 건물 인도를 딱 해줘서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유치권은 성립은 돼요. 문제는 지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낙찰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된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됐죠. 이 유치권을 가지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요걸 묻고자 한다. 실무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항이 가능하면 얘 박살나요. 얘가 1억 원을 물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는 매수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대신에 거꾸로 그 다음 판례 이렇게 얘가 법 공부를 좀 한 사람이야. 여러분처럼 그냥 그냥 어용경 한 사람 아니야. 중개사 공부도 제대로 한 사람이란 사람이. 이런 걸 쪽 깨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저당권이 설정이 딱 돼 있고 이렇게 1억 원짜리 채권으로. 근데 이 싹 가만히 보임. 내가 공사대금 달라고 해도 줄 생각이 없고 지금 재산 상태가
갈수록 악화가 되더라. 그러면 저당권자가 틀림없이 조만간 경매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인도받아서 유치권이 성립되더라도 나는 과당이 된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돈 해소하기 어렵다. 다 알아요. 해서 이제 미리 얘를 꼬신 거예요. 당신 재산 상태 날로 악화가 되는데 내가 이사 비용하고 방한가 널 또 마련해 줄 테니까 이사 가라. 그러고 건물 나한테 인도해 달라. 이렇게. 어차피 당신 얘 돈도 못 갚으니까 경매 들어가면 어차피 날라간다. 그래서 꼬시니까 이사 비용 준다고 하니까 방한가 얼돈 준다니까 인도를 딱 해줬어요. 유치권 성립이 됐죠. 이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딱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건물 등기부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의 경로 압류 이렇게 생겼어요. 순서 밟으면 낙찰이 딱 됐어요. 이때는 요 유치권을 가지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압류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죠. 이런 경우는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으니까 얘는 1억 원을 얘한테 변제하지 않는 한 명도 못 받아요. 얘한테는 이제 1억 원이라는 생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실무에서 유치권을 폐지하자고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이 사례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됐다 하더라도, 제 말 듣고 있죠? 먼저 설정했다 하더라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얘한테 대항을 해버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낙찰자는 낙찰 대금이 시세가 한 3억 정도 돼야 되는데 1억 물어줘야죠. 그럼 한 2억 정도 낙찰 받을 거라면 누가 박살나요? 저당권자가 채권에서 못 해버려. 이게 문제라고.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케이스예요, 이게. 그래서 유치권을 뭐 하자는 거야? 폐지하자. 왜? 나중에 성립된 유치권을 가지고 저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 말 듣겠나요? 그래서 시험에서 쏟아져 나오고 실무에서 논란이 되고, 요 판례들은 원래 민법 시험보다 경매에서 워낙에 중요하니까 실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중개사법 실무 시험에서 이 판례가 먼저 출제가 됐는데 실무에서 배우기에는 모르잖아. 이게 강연 선생도 여러분도 다 알지. 그래서 민법으로 돌려서 민법 시험에서 최근에는 집중 출제. 왜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이것 때문에 유치권은 당연히 폐지를 시켜야 돼. 우리 개인 생각도 마찬가지고. 유치권 악용하는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이 케이스라고. 그 다음, 유치권의 대상은 타인의 물건이다. 타인은 아까 예를 들어준 것처럼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고 제3자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해요. 아까 7번 예를 들어줬잖아. A가 노트북 소유자다. 이렇게 노트북 빌려줬다. 얘가 채무자다. 맡겼다. 아까 요거 목적물이 채무자가 아니고 제3자도 상관없고.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요건은 제3번이고, 채권과 물건과의 겨냥관계. 피담보 채권이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이 된 채권이어야 된다. 가로친 1번. 거기에 예 들어놓은 거 쭉쭉 읽으면 돼요. 아까 다 예 들어준 것도 쭉쭉. 제일 실무에서 논란이 많이 되는 게 95년 9월 10일 제일 밑에 판례가 있고,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 거고. 쭉쭉 읽으세요. 설명 안 해도 다 아까니까. 뒤에 언더라인 처진 거는 특히 신경 써야 되고, 뒤편에 넘겨서 그 언더라인 읽어보세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케이스예요. 근데 건물의 핵심은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있겠죠. 이때 그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일단 유치권 행사 뭐 하는 거야? 왜 못 하나요? 그래야지. 항상 물건을 객체가 되려면 뭐 떠올려야 돼? 독립한 물건일 것. 항상 그 기초예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으니까 그 정착물, 집단만 물건에 대해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 뭐 하는 거야?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여기엔 논란이 되는데, 여기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가 오인돼서 발생된 게 아니고 건물이 오인돼서 발생됐으니까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를 뭐 한다. 그런 스토리니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관련해서 한번 연습 한 번만 해보자 말이에요. 이 임대차와 관련해서 유치권 문제가 하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임대차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럼 필요비든 유익비든 불문하고, 임차인은 모두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임대차 종료되면 임차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고, 영업용 건물인 경우 권리금 반환 청구권도 가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얘가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주더라, 결과 건물을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나한테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임차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 이행 안 한 거는 차무 불량이죠. 차무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임차인의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갖는다. 이런 여러 가지 권리를 임차인이 갖게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여기 비용상환 조건은 요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된 채권이니까 요거는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비용상환 조건은. 그러나 보증금 반환 조건, 권리금 반환 조건은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데, 이유는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발생된 채권은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여기 보증금은 뭐 때문에 거부하냐? 건물을 사용 수익할 목적으로 거부가 되잖아. 자, 이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여기에 발생이 되니까 유치권은 성립 안 되고, 임대인의 차무 불량으로 해서 임차인이 갖게 된 손해배상 조건,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고, 네가 손해배상 할 때까지 건물 반환 뭐 한다?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왜냐? 요거는 임대인 차무자의 차무 불량이라고는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돼서 손해배상 조건이 발생됐지, 임대인은 물건 아니잖아. 여기에 부속물 매수 조건 가지고도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고, 여기에 부속물 매수 조건은 형성권이지 채권 아니에요. 피담보 채권이 없고, 그 다음 부속물은 누구 거요? 임차인 자기 거고, 자기 거잖아.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이 부속 매초권 행사를 해서 부속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됐을 때, 요 매매대금 채권 가지고도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고, 요 매매대금 채권은 물건이 어디서 발생된 채권이 아니니까. 따라서 결국 임차인이 갖는 여러 개 권리 중에 비용상환 조건 요거 하나는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된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되는데, 이것도 이제 실무에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작년 시험에는 함정으로 나왔는데, 물론 비용상환 조건은 분명히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는 케이스나 내 첫 주부터 누누이 가르쳐줬어. 실무에서는 복덕방에 비치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으로 뭐가 들어가 있다고? 원상복구 약정이 기재가 되어 있죠. 원상복구 약정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이름, 목적물을 원상복구해서 임대인 가격에 명도하게 한다. 이 원상복구 약정 속에는 뭐가 포함됐다고 판례에서 그래요. 비용상환 조건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내포했다고 보고, 비용상환 조건에 관한 626조는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무슨 규정이고? 임의 규정이고, 따라서 비용상환 조건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626조를 위반했지만 유효. 따라 이 경우는 비용상환 청구를 못하니까 피담보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런 건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 작년 시험은 거기에 출제가 됐고, 여기다 원상복구 약정을 맺은 경우 비용상환 조건 이렇게 수십 구를 넣어놨죠. 작년 시험에는. 이건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잖아. 제 말 알아들어요? 이거 없으면 성립하지 마.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대부분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 비용상환 조건 가지고는. 복덕방에 비치된 계약서가 원상복구 약정이 부동문처럼 인쇄가 돼 있어버려. 제 말 알아들어요? 그 정도 했으면 마취색이잖아. 그 다음 그 외에 이제 거기 2009년 3월 26일자 판례 계약 명의신탁에서 졌나요? 이것도 직업도록 출제하고, 요거는 명의신탁 317페이지 보면 요 판례 나와 있고, 이거 설명을 하면 또 10분 날라가니까 지금은 손댈 수도 없고, 얼마 전에 명의신탁 할 때 가르쳐 줬으니까 시험에서 4년마다 나온다고 다시 점검하고, 317페이지 이 판례 또 나와 있어요.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당으로 돌려달라 했을 때 그거 가지고 유치권 성립하는 거 그 판례요. 안 됩니다. 그 이야기고. 317페이지 계약 명의딱 찾아보면 이 판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자주 언급되는 판례가 그 마지막 2012년 1월 26일 판례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공사대금 공사만 나오면 유치권 성립된다고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 아무 생각이 없이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다고. 공사만 나오면. 근데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두 가지 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물론 보통의 경우라면 유치권이 성립이 되겠죠. 그런데 유치권은 타 물권이기 때문에 항상 이걸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사 나오면 자꾸 세리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대로 시험이 안 내죠. 이 건물 한 채를 짓기로는 도급계약 체결했다. 공사대금 3억이 발생이 됐다. 그럼 이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이걸 수급인이 점점 유치권 행사한다, 이런 이야기일 건데, 문제는 이 완성물에 대한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수급인이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완공한 경우, 그 완성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건 유치권 성립 안 되는 거야. 공사대금 채권을 하더라도. 그것도 꼭 확인하는 습관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함정된 것이 그 공사 현장에 요 판례 2012년도, 이것도 공사 나오니까 또 유치권 성립한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 사람 많으니까 계속 반복 출제하고 있는데, 요거는 공사대금 채권 아니에요. 공사 현장에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건이야. 그러면 건축 자재를 매각한 거니까 그 외상대금 채권은 뭐하고 똑같냐? 공사대금 채권 아니에요. 매매대금 채권인 거예요. 이 매매대금 채권은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된 채권 아니죠. 유치권 성립될 일 없는 거예요. 공사만 나오면 세리 잡는 그 습관 빨리 버려야 되고, 그 다음 채권이 목적물을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 요거는 이제 유치권이 성립되는가 과학의 논란이 많이 생겼는데, 제일 밑에 보면 2007년도 판례가 나와 있죠. 2007년도에 이런 경우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 판례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그 앞쪽에 거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된 채권이 된다, 요 부분이 집중 출제가 되고, 그 2번의 경우는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언더를 안 쳐놨는데 집에서 여러분 몫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3번의 경우는 물건과 채권과의 개념관계는 필요하지만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의 개념관계는 필요가 없는데, 자주 물어봐요. 아까 예를 들어줬다시피 아까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뭐한 경우? 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얘가 공사대금 채권 1억 가지고 있다. 근데 나중에 건물을 얘를 꽂아서 나중에 건물을 뭐 했다? 인도받아서 뭐 했다? 점유했다. 이런 경우도 압류력이 발생하기 전이면 그 유치권을 가지고 매수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그렇게 좋잖아요. 나중에 점유해도 유치권 성립하잖아. 따라서 반드시 목적물을 점유하는 도중에 피담보 채권이 발생이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목적물을 뭐 하더라도 점유해도 유치권 성립한다. 아까 다 얘기 들어줬잖아. 그 다음 가로 1번 75년도 아까 가르쳐 줬으니까 다시 점검하시고, 작년 시험에는 거기 나왔잖아. 원상복구 약정 임대차에서. 그럼 유치권이 성립될 일이 없다니까. 피담보 채권 자체가 없잖아. 비용상은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변제에 달해야지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 다음 마지막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규가 320조인데 이것도 흔히 말하는 임의규정이에요.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맺으면 그 특약은 유효니까 유치권이 성립되면 그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의 효력 부분에서는 제일 핵심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간다는 거죠. 유치한다 그 이야기니까. 좀만 쉬었다 가죠.